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제 어머니 이율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꼭 제 얘기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나 하는 그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조상들 생각도 하시면서 들어주시죠. 제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딸려보낸 몸종은 얼마 안 돼 당신이 시집 오기 4년 전에 돌아간 시아버지 우이토를 관리하는 박지성 가진 묘지기에게 출가했는데 아마도 어머니와 동갑이거나 또래였나 봅니다. 친정에서 데리고 온,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몸종을 시집 오기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 산소에 딸려있는 우이토를 관리하는 묘지기한테 이제 시집을 보냈습니다. 몸종 이름에 이제 을자가 들어갔는데 저도 뭐 을모라고 이렇게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을자가 들어갔는데 아주머니 할머니, 그 당시에 아주머니지만 이제 할머니 또한 어머니와 같은 해 을사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을자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제 짐작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용인시 모현면의 포은산소에서 8km 떨어진 20리쯤 떨어진 왕산리, 저희는 이제 왕구리 그러는데 왕산리 선영으로 옮겨서 모셨지만 제 할아버지를 원래 제 할아버지 내외분 산소가 예산군 대흥면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당저수지 댐을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우측에 자리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뒷산에 이제 모셔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장손인 제 큰형이 은퇴한 후 용인과 예산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계신 직계 조상들의 묘를 지금의 모현면 왕산리 한 곳으로 모시기 시작한 때가 20년 전인 2000년부터입니다. 그때 제가 58살 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60을 훌쩍 넘긴 그 창화라는 아드님이 그 아주머니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드님이 저희가 할아버지 산소를 매년 2번 사초 풀도 깎고 또 저희가 1년에 2번 송묘를 가면은 저희 형제들이 인사치레로 집에 들러 마루에 엉덩이라도 걸치려 하면 그 할머니가 섬돌 아래로 내려와 한사코 저희들과 동석하기를 사양하고는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대가 변하고 풍속이 바뀌었어도 모시던 옛 아기씨 자손들과 한자리에 앉는다는 게 아마 꽤 불편했나 봅니다. 제가 그때 근대와 현대라고나 할까? 그런 시대를 거쳐서 근대와 현대를 걸쳐서 살고 계신 분들의 묘하고도 복잡한 심리를 제가 그때 젊었을 때입니다만 착잡한 심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느꼈습니다. 결혼식을 치른 어머니 예산에서는 신랑 학교 개학에 맞춰서 서울 신당동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예산 시댁에는 19살의 제 큰아버지가 또 4년 전에 장티부스로 바깥 양반과 사별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사람이 그랬듯이 돈 버는 일이라고는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 어머니 말씀에 노상고 시아버지 얘기만 나오면은 하는 말인데 용에 터진 제 큰아버지는 식량을 용인에 있는 선조들이 물려준 땅에서 실어다 먹었습니다. 제 아버지 형제는 당신들의 고조부적, 저한테는 5대조가 되겠죠. 고조부적, 그러니까 당신들이 태어나기 무려 100년도 더 이전, 아마도 1800년도쯤에 용인에서 예산으로 온 집안이 옮겨왔던 터라 농사짓는 땅은 모조리 용인에 남아있는 그 우이때 당신의 그 칠촌 당숙 아저씨들께 농사일을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말하자면 서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초배 자녀들이라 그러나요? 서월로서 족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번성하기는 오히려 적자인 제 아버지 형제보다 더 자손이 많았다고 합니다. 농사 크기가 얼마가 됐든 간에 제 아버님 그 칠촌 아저씨뻘 일가들은 용인에서 난 그 농사 쌀을 그래서 이제 주변에 널려있는 포운을 비롯한 조상들 제사 모실 비용도 제하고 또 자기들이 먹고 살 것도 빼고 그 나머지를 예산으로 내려 보냈겠죠. 제가 자꾸 용인 하니까 용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포운 이야기와 수만 명은 좋게 됨직한 포운 자손
중에서 왜 하필 저희 집 직계조상이 포운산서가 있는 용인군, 뭐 지금은 시입니다만 모연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랑거리도 아니고 뭐 그런 형편도 아니니까 웃기고 있네 하며 그냥 재미로 듣고 흘리십시오. 이러다 보니 연일정가 얘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연일정가가 처음 만들어진 게 처음 생긴 게 고려 16대 의종 때입니다. 의종이라는 임금 1146년부터 1170년 1146년에서 70년까지 24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의종이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운 게 918년이니까 230년이 지나서 18대 왕이 된 게 의종입니다. 이 의종이 한마디로 망나니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총 3만 중들 스님 중 3만 명을 모아서 밥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3만 명을 어떻게 모아서 무슨 밥을 어떻게 먹였는지 모르겠으나 인구 200만 300만 명의 나라에서 좀 뻥이 들어갔긴 했겠지만 중 3만 명을 모은다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겠죠. 백성들이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이때 연일정가가 창시가 생겼습니다. 처음. 이런 사람이 정습명, 습자, 명자입니다. 이 습격한다고 하는데 성자, 발굴 명자, 정습명이라는 학자가 이제 연일정가를 창시를 했는데 그 의종 때 주로 이제 왕에게 이건 된다, 뭐 저건 하지 마라 하고 잔소리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한다 이렇게 이제 뭐 충간, 뭐 충성심을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하는 간한다고 그런 자리라고 해서 간직이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간신들에게서 모함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묻힌 곳이 지금의 영일만입니다. 영일만, 노래도 있죠. 영일만. 당시에는 그걸 연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연일정가라고 합니다. 연대할 때 늘릴 연자. 그래서 지금은 뭐 영일만 그러지만 원래는 게 연일입니다. 연일정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두 김부식이가 쓴 고려사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부식과 그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의종 때 묘청의 난이는 그 중이 이제 난을 일으켰죠. 묘청의 난도 일어났고 무신 정중부가 그 의종을 죽이고 왕노릇한 지 24년 만에 그 정중부한테 죽은 왕이 의종입니다. 그 정중부가 그 왕을 죽이고 100년 동안의 그 무신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죽은 왕이 의종입니다. 얼마나 왕이 정치를 못했는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 정순명 선생을 1대라고 하면은 포운 정몽주 선생이 11대, 그로부터 제 아버지가 31대, 제가 32대입니다. 저희는 보통 시조 정순명 선생은 빼고 중간시조, 중시조 전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계산해서 포운자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포운의 21대 손입니다. 물론 포운 이전에 갈라져 나간 연일정가도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마디 드리면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이고 육사도 11기로 동기이고 참모총장도 했고 국방부 장관도 했던 정시성가진 정승화 말고 또 있는데 정호영 씨가 그 고위 공무원 중 연일정가를 모아서 이렇게 밥을 한 끼 샀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좋아하는 일종의 단합대회죠. 이분이 연일정가이기는 하지만 포운자손은 아닙니다. 정승화 씨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큰형님이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정호영 씨가 부른 그 회식에 한번 갔다 와서 저한테 들려준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몽주 포운 선생은 1392년 조선이 개국하면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부하 조영규에게 개성의 선주교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이방원이 나중에 두 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이고 3대 이성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조선의 왕이 되어 죽어서 지금 광릉에 묻혀 있습니다. 그 광릉이라는 게 태종의 묘입니다. 광화문의 동상으로 모셔진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방원 태종입니다. 포운 정몽주 선생의 생여가 여주로 향하던 중 큰 비를
큰 비를 만났는데 그때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만장이라고 그러나 그 깃대가 부러져서 날라가 지금의 용인시 모현리에 떨어져 땅에 박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산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곳이 지금의 산소 자리가 되었고 그 300년 후인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200년 후인 임진왜란 때 7대 후손인 포운의 7대 후손인 포천 현감을 지낸 제 직계 14대 조가 난을 피해 숨지 않고 왜군들로부터 묘가 도굴 당하는 것을 지켜냈습니다. 세월이 또 100년 흘러 그로부터 1700년대 초반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00년이 흘러 1700년대 초반 숙종 임금 때 제10대조가 함경도 방면 도채천사, 지금으로 치면은 북방군 사령관쯤 되겠습니다. 이 도채천사를 나이가 80 가까이 되도록 20년을 하며 왕의 신임을 받았는데 은퇴를 하면서 자기 11대조 포운산소 옆에 줄줄이 포천 현감을 지낸 자기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산소를 모셔놓고 자기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동쪽으로 10km쯤 떨어진 왕산리에 묻힌 겁니다. 이 10대조 도채천사의 장남으로 내려오는 그 가게가 제 큰형입니다. 이때부터 용인에 터를 잡고 살다가 100년 후에 예산으로 그 주류가 옮겨가서 지가 예산 사람이 된 겁니다. 저희 직계 조상과 가족은 모두 이분 10대조 대장군이셨던 분을 맨 위에 모셔놓고 그 밑에 가족묘로 모셔져 있습니다. 저도 죽으면 일부는 이제 가족묘에 재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또 일부는 이제 동해 주문진 앞바다에 뿌려달라고 애들에게 이제 유언을 제가 남기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제가 재미로 한 말씀 드릴게요. 쟤를 이제 좀 나눠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외워두시면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연도가 바로 1392년 조선개국, 100년 후인 1492년 콜럼버스의 미 신대륙 발견, 또 100년 후인 1592년의 임진왜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에서도 이미 1392년 조선개국과 1592년 임진왜란이 나왔습니다. 그냥 외워두십시오. 1392년에 조선이 개국됐고 100년 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알려놓고 또 1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참 재미있잖아요. 조선개국에 반대했던 포운 정몽주 이후 저희 집안은 무관계통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벼슬을 못하고 안하고 지방관으로만 돌았던 겁니다. 그렇게 각종 사화를 피해갈 수도 있었나 봅니다. 지방관은 거의 다 정일품에서 정구품이 아닌 종일품, 종구품으로 시작되는 무관계통입니다. 저희 집안이 예산위로 옮긴 것도 저희 6대조가 중앙에서 판석벼슬을 하고 낙향을 예산으로 했기 때문인데 유일하게 아마 문관벼슬을 한 분이 아닌가. 그래서 좀 빽 있는 사람 주변에 살아야 포악한 지방관으로부터 덜 들볶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위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 휘자가 그 정찬술 제10대, 그 대장군을 지낸 그 10대 휘자가 이제 정찬술이라는 분인데, 나이가 들어서 숙종에게 은퇴를 청했습니다. 환갑이 지나서 숙종이 북쪽에 버티고 있는 떼놈나라, 청나라 침입에 대비해서 1636년, 그것부터 한 70년 전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니까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떼놈나라, 청나라 침입에 대해서 계속 네가 직을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70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샘말로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용인의 커다란 땅을 하사받았고 그중 남아있는 뿌리가 현재 저희 선산으로 지금 선산입니다. 지금 외국어대학 용인 캠퍼스 남쪽에 남아 있습니다. 몇만 평인지 아직. 이분이 아마도 쨍쨍한 다른 자손들을 다 제치고 직계 고조부, 증조부 아버지를 포운산소 옆에 이것 보란 듯이 모신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다시 이제 제 어머니 얘기로 돌아가서 사촌은커녕 6촌, 8촌, 10촌 친척도 없던 제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보니 용인에 비록 서출이라고는 하나 남편의 팔촌들이 질비한 것을 보고 어이쿠 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생전 우리 어머니가 친척이랍시고 저희에게 보여준 사람은 겨우 당신 외가 쪽으로 조카뻘되는 한두 명뿐이었었습니다. 그 신당동에 신혼살림을 차린 어머니는 태계원의 별내에서 바리바리 실어보내는 물자로 학교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찌감치 두 가지 쇼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생각지도 않은 활동사진, 옛날엔 영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영화, 활동사진이라고 그랬죠. 활동사진을 보여준다며 종로 3가의 단성사로 지아버지 그 사신랑이 손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뭐 아리랑쯤 되지 않았을까요? 나운규의 아리랑, 왜 뭐 1923년이니까. 어머니는 사람이 가득 들어찬 단성사에 들어설 때부터 긴장했고 드디어 극장 스크린에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질어질 멀미를 일으키더니 드디어 기절을 했습니다. 변사가 배우들 대사를 읽어주던 무성영화 시대였습니다. 그보다 더 놀란 쪽은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사각지와 폼 잡고 영화관을 왔는데 기절이라니 얼른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켜 활동사진이고 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날벼락이었겠습니까 이게. 그 이후로 제 어머니는 한 번도 극장이라는 데를 간 적도 없고 또 6.25 전쟁 후 학교 운동장 개천가 이렇게 이제 넓은 데서 정부가 무료로 이렇게 그 막대기를 세우고 이제 하얀 천으로 그 무대 그 스크린을 만들어서 무료로 해주는 그 틀어준 영화에도 눈길을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서커스를 하는 공마단도 지 어머니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그 이후 동부인에서 외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부인에서 두 분 가운데 누구를 더 동정해야 할까요? 낭만과 멋이 그득했던 지 아버지를 동정해야 합니까? 뭐 안 그러면은 부끄럽고 또 학력도 없고 또 문화 컴플렉스까지 가득한 채 일생을 보내야 했던 제 어머니를 더 동정해야 합니까? 저는 뭐 심정적으로 이제 줄곧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또 하나 일본 유학생활 3년을 마치고 졸지에 중앙학교로 전학한 아버지가 신경쇠약으로 학교를 1년 휴학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뭐 신경쇠약이지만 뭐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미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로선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재빨리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으로 다스리며 다행히 회복은 되었습니다만 그전 같았으면 광인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대접을 받으며 폐인으로 일생을 마치기 십상이었을 그런 겁니다. 신경쇠약이라는 게. 항생제는 없었지만 당시만 해도 현대의학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뿌리 내린 지 이미 20년이 지난 때였으니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35년 지난 후에 그로부터 아버지는 또 두 번이나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약 30일, 또 한 번은 약 3주 입원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퇴원을 하신 다음에 또 이제 병원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쇠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도토리만한 그 뇌에 도토리만한 그 동그란 그 뇌하수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염증을 생겨서 잠을 못 자는 증세인데 그 원인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고 나타나는 현상은 잠을 못 자니까 뭐 기억 정신이 없는 거죠. 좀 남보다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나는 우위가 약해, 나는 뭐 폐가 약해라든가 뇌하수체가 좀 이렇게 그런 거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렇게 붓는 그런 체질을 아마 지 아버님이 갖고 태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